지금으로부터 43년 전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국회 해산 그리고 헌법 정지 등을 골자로 대통령의 지위를 대폭 확대하는 특별 선언을 발표합니다. 이를 10월 유신이라고 하지요. 유신 시대가 열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제8대 대통령에 취임을 합니다. 1963년부터 5대, 6대, 7대, 8대, 9대까지 역임을 하죠. 총 5,793일, 15년 10개월 9일가량 최장수 대통령 기록을 세웁니다. 네, 유일 절대 권력 박정희 체제. 이때 이인자들도 활약이 대단했었습니다. 유신의 책사라 불리는 이후락, 유신의 배신자 김형우, 유신의 부통령 차지철, 유신의 저격수 김재규까지 유신의 남자들이 한국 현대사를 얼룩지게 했습니다. 2015년 10월 강적들의 101번째 주제는 유신의 남자들입니다. 권력의 천태만상을 보여주는 이인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43년이 지난 오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 시대를 신랄하게 재평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대통령으로 한 번 더 뽑아주십시오 하는 이런 정치 연설은 오늘 마지막 연설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유신 시대, 유신 정권, 유신 개헌 막 그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사실 유신의 정확한 뜻을 잘 모르겠어요. 유신의 뜻을 좀 짚고 넘어가 보죠. 그렇죠. 유신의 사전적인 뜻을 이렇게 보면은 모든 걸 고쳐서 새롭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게 역사상 등장한 첫 번째 시점이 메이지 유신이죠. 이거를 한국의 10월 유신에도 이제 적용한 건데 10월 17일에 발표 당시에는 특별선언, 비상조치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결국 10월 유신으로 명칭을 통일하기로 했던 겁니다. 1972년 10월 17일입니다. 오후 7시. 네, 이 오후 7시를 기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전국에 선포합니다. 이 비상계엄령이 바로 10월 유신입니다. 이때 만들어진 헌법을 유신헌법이라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임명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법관을 임명한다. 그리고 긴급조치권, 이 긴급조치권은 국민의 인권을 정지시키는 긴급조치권입니다. 이 긴급조치권을 행사할 수 있고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그리고 대통령 임기를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횟수 제한 없이 계속할 수 있다. 전임할 수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출 방식 이것도 핵심인데 그때까지는 국민이 직접 선거였어요. 통일주체 국민의 대의원을 통해서 간선제로 이제 바뀌게 되는 그 시점이 바로 유신 헌법입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영구집권으로. 하면 유신 체제는 사실 입법, 사법, 행정부를 모든 권한을 1인인 대통령에게 그것도 장기 집권 체제로 주는 어떤 제도적으로 확립하고자 했던 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헌법을 개정을 한 겁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법관 임명권을 대통령이 갖다 보니까 사법권 독립이 침해가 되죠. 그리고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한다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침해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헌법에 보시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싹 삭제하는 거죠. 그러면서 긴급조치권이나 이런 걸를 통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조항을 만드는데요. 이게 우리 국민들한테는 지금 어마어마한
큰 문제로 그때 다가왔던 거죠. 그러면은 막 음악도 금지곡 막 많이 생기고 뭐 머리 길면 자르고 뭐 치마 자르면 치마 막 네. 하면 경찰들이야. 잡혀가고 그리고 이렇게 방송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제 고문당하고 그랬죠. 방송이 아니라 뭐 막걸리집에서 막걸리 먹다가 한마디 하면 그때 잡혀와서 두들겨 맞아서 그게 긴급조치건이죠. 그러니까 가장 본질적인 게 뭐냐면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정지시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조항들이 헌법에 들어오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독소 조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겁니다. 민주주의가 그냥 없어진 거죠. 그때 뭐 국회 해산하고 막 비상 계엄령을 내릴 만큼 우리나라가 그렇게 막 정신없는 시국이었어요? 그때? 이게 이제 그건 좋은 지적인데 네. 저도 유신을 아주 잘했다고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어? 유신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러나 시대적 상황에 왜 필요악이란 게 있잖아요. 악인 악인데 때에 따라서 필요한 거. 70년대 들어서면서 이 저 안보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이 이게 저 화해 모드로 돌아가서 외교 상황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냉전 체제가 이완돼. 냉전 체제일 때 우리가 미국 편에 딱 쓰고 북한이 소련 편에 딱 쓰고 이게 오히려 편했는데 미국 중국이 이거 손잡고 뭐 대탕트 뭐 이쪽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이개 사단이 들어와 있었는데 항대 사단을 빼요. 네. 그래서 22,000명을 빼. 근데 지금하고 달라요. 그때는 우리가 굉장히 열악했어요. 그때까지도 북한이 잘 살았고 군사력은 압도적이었어 저쪽이. 우리는 뭐 강 내려오면 우리는 맥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만 이거 불안해진 상황이에요. 여기에 뭐라 그러냐면 또 김일성이가 대놓고 야 내가 저 한갑단체는 서울에서 하자. 이러고 대놓고 막 얘기하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거 안 되겠다. 어물어물하다 맥히겠다 해서 다소 악이지만 독을 쓴 거죠. 그래서 이제 10월 유신을 했다. 이렇게도 또 좋게 해석하려면 할 수 있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예요. 전가의 보도란 용어를 우리가 꽤 많이 쓰잖아요. 언제 어느 때나 써먹는 칼. 그러니까 북한 카드는 아무리 좋은 시절에도 써먹었을 거예요. 지금 말한 듯이 미국하고 중국이 데탕트 무드, 화해 무드를 가졌다는 말은 그만큼 전쟁 위기가 줄어들었다는 의미예요. 북한이 독자적으로 전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역설적으로 해서 중국하고 미국이 화해를 하고 주한미군도 감축이 되니까 우리 전쟁 위기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역선전을 해갖고 유신 선포의 정당성을 말을 해요. 시기적인 국면에서. 그런데 그건 참 터무니없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또 국내에서 만약에 선거를 해서 이길 수 있을 자신이 있으면 그런 걸 안 했을 것 같은데 뭐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조금 정치적으로 불안감도 있지 그게 않았을까요? 70년인가요? 그 신민당의 김대중 후보하고 일전을 붙여 3선 개헌을 좀 어거지로 해갖고 대선이 붙었는데 공화당 박정희 후보하고 신민당 김대중 후보 간의 표차가 90여만 표 정도 났는데 지금 생각하면 많이 난 것 같잖아요. 그때 당시에 선거 지형도를 보면 이건 뒤집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강압투표가 워낙 많았던 부정선거가 당연시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 보자면 이대로 가면 난 정권 내주게 되겠구나. 이런 위기감을 분명히 느낀 거예요. 이번에 또다시 박 대통령을 뽑아주면 총통제를 만들어서 앞으로 박 대통령이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해먹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거니와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나를 대통령으로 한 번 더 뽑아주십시오 하는 이런 정치 연설은 오늘 이 기회가 마지막 연설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야, 그러니까 저 때까지만 해도 마음이 요범까지만 대통령 하겠다는 마음이 있었군요. 근데 이제 생각이 바뀌게 된 거죠. 네. JP가 김종필 씨가 요즘 한 일간지에 연재 중인 회고록에도요. 유신 탄생의 배경에 대해서요. 흥미로운 대목이 나오게 되는데 71년 대선 직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면서 격려했다는 겁니다. 김대중 씨가 뭐를 했다고 95만 표 차이밖에 안 나나. 내가 이름이 나도 김대중보다 더 낫고 선거 비용을 써도 김대중보다 훨씬 더 많이 썼는데 말이야. 선거를 하다 보면 앞날을 제대로 내다보고 건전하게 나라를 열어갈 위인이 아닌 엉뚱한 사람이 뽑힐 수 있어요. 그럴 땐 조국 근대화라는 혁명과업에 지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내 좀 특수한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네.
그러니까 DJ에게 다음 권력을 뺏길 것이라는 무언가 노심초사, 불안감에서 굉장히 노심초사했다라는 대목이 굉장히 네, 느껴집니다. 욕심이 끝도 없으니까요. 누가 됐으면 좋겠다보다도 저 사람은 정말 안 됐으면 좋겠다. 이게 있는 것 같아. 지금 이렇게 말씀 다 들어본 걸 정리해 보니까 10월 유신이 뭐 국제적인 뭐 정치적인 상황이 좀 불안했기 때문에 불가피했다라는 의견과 그리고 개인의 장기 집권 또는 뭐 권력 욕이다 뭐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두개다 같은데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우리 강적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얘기를 들어볼게요. 이건 전 무조건 장기 집권에 대한 욕구가 앞섰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 미국 같은 나라만 해도 비상사태라고 본인이 인지하고 또 약간 여건이 받쳐주면은 2차 대전 때문에 프랭클린 루즈벨트도 4선을 하면서 계속 집권하고 결국엔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대통령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비상 상황에서는 제 생각에 권력자들 같은 경우에는 책임감이 강해서일 수도 있어요. 좋게 표현하자면은 내가 이 국면을 마무리 짓겠다. 다음 사람 못 믿겠다라는 걸 수도 있고 반대로는 좌파 지지자들이 내려오는 걸 막아가지고 그랬을 수도 있다 보지만은 어쨌든 본질은 받아들였으니까 개인의 욕심이 앞섰던 건 맞아요. 개인의 권력력이라는 게 왜 명백하냐면요. 유신 체제는 선포 때부터 문제가 돼요. 그 전에 바로 이미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그렇죠. 계엄령. 계엄령해서 국가 비상사태 선포하고 국회 해산하고 한 달 만에 그 총선거를 하는데 바로 그때부터 유신이 사라질 때까지 전 기간이 긴급조치 시기였어요. 긴급조치 1호, 2호, 3호, 4호, 9호 때 서거를 하게 되는데 이 비상한 상황으로 계속해야 됐다는 의미가 뭘까? 본인의 권력이요 아니면 설명. 아니, 이미 낙두가 미국은 굉장히 비상한 상황이었던 게 2차 대전 중이었어요. 근데 2차 대전 중에서 선거를 했다는 거. 일반적 아니, 선거. 박정희 대통령이 나라 사랑은 엄청나다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 정권을 사랑했지 어떻게 나라를 사랑했다고 그래? 저는요 어느 대통령도요 다 가장 나라를 많이 사랑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자리에 여기 있는 사람들 누구나 앉혀놓으면요 진짜 나라에 대한 사랑이 그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그건 굉장하다고 봐요. 여기서 뭐가 있었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나 아니면 조국 근대화를 마무리할 사람이 없다라고 스스로 거기서 확신을 하고 거기서 내가 볼 때 실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그 맞아요. 생각. 그게 장기 집권으로 이어졌고. 그 얘기인데 근데 박정희 어떤 대통령은 아버지가 예. 자기 아들을 반쯤 죽게 패면서 그렇게 때렸는데 아들을 사랑해서 때렸대. 그렇게 얘기하죠 아버지들. 예. 예. 아버지들 그렇게 생각하고 진짜 사랑해서 때려요. 그게 진짜 예. 사랑이고 그 때린 게 잘한 일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잘못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유신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객관적으로 모든 국민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본인은 확실히 그게 되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정 폭력을 휘두르는 이 부모를 심리 분석을 하면요. 사랑이 아니라 개인 분노의 표출이거나 이상 심리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이나 독재를 하는 사람들을 나라를 사랑해서 그랬다고 정당해 준다면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다 정당화됩니다. 어떤 수준 이상의 권력에 도취가 돼버리면 평상심을 잃어버린 건 맞죠. 일단은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 유신 체제이기 때문에 권력욕이 있었다는 건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본능적인 어떤 본성일 수도 있을 거기 때문에 다만은 왜 이렇게까지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는가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 리비아의 카다피랑 좀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비슷해요. 같아요. 어떤 소승적 제가 말하는 거는 카다피랑 조금 차별화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개인의 어떤 이신양명이라든가 사리사욕적인 어떤 권력욕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어떤 조국과 국민에 대한 발전에 대한 어떤 사명감은 가지고 있었던 권력욕이 아닌가. 그래서 카다피랑 그렇게 차별을 카다피랑 너무 비슷한데 카다피가 그린 혁명이라는 걸 해서 국가를 통치를 해요. 리비아의 그린 혁명이 한국의 유신 체제랑 굉장히 흡사합니다. 아 근데 마르코스나 카다피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축적을 많이 했잖아요. 축제를 재산 축제를 거기에 비교하면 안 되죠. 박정희 대통령은 구멍난 양말을 계속 이거 하고 다녔는데 유경수 여사가 그게 됩니까? 저는 아까 DJ에게 다음 권력을 주기 싫었다라는 거는 사실 그거는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게 박정희 대통령이 생각했던 중화학공업이나 이런 것에 대한 발전 방향이랑 김대중 그 당시 후보자가 생각했던 방향이 너무 다르니까 중도에 좀 끊기고 이런 것들을 경계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국민들한테 좀 맡겨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선거에. 그거죠. 욕심과 사명감의 비율은 각자마다 다를 거예요. 그렇죠. 퍼센트는 높은 산을 리어카를 지고 올라가요. 고지가 보여. 그러니까. 근데 잠깐 내리래 나보고 내가 내리는 순간 뒤로 내려갈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불안감이 그러니까 조금만 내가 저까지만 갈게. 그래, 저기까지만. 갈게. 근데 사실 거기서 잠깐 돌을 받치고 다른 사람이 끌었을 때 더 잘 갈 수도 있고 혹은 돌을 받치다가 잘못해서 정말 뒤로 후퇴할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는 얘기고
이윤석 씨가 정확한 얘기했는데 끌고 갔던 사람이 계속 끌고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끌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것은 한 번도 변하지 않는 법칙에 도달해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러니까 부패, 무능력, 비효율. 왜냐? 소수 집단이 권력을 독점을 해서 끌고 가게 되면 나머지는 다 소외됐잖아요. 반드시 문제가 되는 거죠. 제일 좋은 게 고지가 여기 있어요. 야 해서 끌고 가. 오케이 왔어. 다음 사람 하면 좋은데 이까지 오면 잠깐만 목표를 좀 더 높게 세워. 그리고 또 좀 더 높이 세워. 이렇게 끝까지 가려고 하는 욕심이 자꾸 생겨서 문제예요. 만약에 그 시절에 자신의 어떤 이런 정치 철학이나 이런 계획들을 온전히 이어받을 수 있는 후임, 신뢰받는 후임이 있었고 그 사람한테 이양했으면 우리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았을까 그런 근데 왜 아쉬움은 있는 못했을까요? 불행하게 없었죠. 왜 없었을까요? 2인자를 안 뒀으니까. 안 뒀지 절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끝끝내 그 하려고. 얘기를 지금부터 누구도 그러지 않은 하겠습니다. 거지. 자, 10월 유신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 집권 체제가 확립되면서요. 유신의 남자들 또한 혹독한 권력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요. 유신의 남자들이란 누구냐? 대한민국을 뒤흔든 박정희 대통령의 2인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6년에 가까운 집권 기간 동안요. 2인자의 얼굴을 꾸준히 교체해 왔습니다. 유신의 남자가 되고자 했던 도전자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가장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만 살펴보면요. 첫 번째, 영원한 2인자, JP겠죠. 5.16 군사정변이 사실은 중심 인물입니다. 박정희 정권의 시작을 함께 동반자이기도 한데요. 네, 그리고 JP 다음에는 이제 남산 돈가스라고 불렸던 김영국 중정부장입니다. 무려 6년 3개월 동안 최장기 중정부장을 지내면서 2인자로서의 활약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는 제갈조조라는 이름을 또 붙여줬던 이우락 그런 부장이었습니다. 70년부터 3년간 7세 2인자로 권력의 중심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유신이 선포된 뒤에는 또 이 유신의 남자들이 바뀝니다. 일단 차지철, 1974년에 그 유명한 그 경호실장으로 임명이 되고 그리고 2년 뒤 76년에는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이 두 명이 아주 치열하게 다툼을 벌이게 되죠. 네, 남산의 돈가스 김영국 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박정희를 위해서라면은 어떤 악역도 마다하지 않고 최장기 중앙정보부장의 기록을 세운 분입니다. 유신 시대가 열리자 그렇지만 쓸쓸히 버림받게 됐고요. 망명객 신세로 전락해서 쓸쓸히 외국에서 죽은 인물입니다. 근데 왜 남산 돈가스가 왜 제일 그왜 그냥 남산에 가면 케이블카 앞에 돈가스집 많아요. 왕- 거기 돈가스. 돈가스가 이만해. 네네. 쟁반만해 이렇게. 예, 알아요. 김영우 씨 얼굴이 아, 이따하네. 남산 돈가스처럼 컸다. 진짜 그래요? 박종진 한 2배만 해. 그러니까 남산 돈가스. 아,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나르는 돈가스 플러스 남산 멧돼지 합쳐져가지고 그렇게 된 아, 걸로 알고 나르는 있는데 돈가스. 그런 얘기도 있고 다양한 설이 있어요. 커서 그래. 얼굴 얼굴 확실히 컸어요. 그건 아닐 게 그 돈가스 집은 그보다 한참 나중에 생긴 거고 이 양반 안기부가 남산에 있었어. 중정이 남산에 있고 남산에 있는 돈가스란 살찐 사람이란 뜻이야. 살찐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중정이 거기 있기 때문에 생긴 그건 맞습니다. 거예요. 중정이 있습니다. 남산에. 예. 중정인데 지금 교통방송 그거 그 자리, 아닙니다. 그 자리 자리? 뒤에 뒤입니다. 뉴스호스텔, 아니에요. 뉴스호스텔. 그쪽 지형이 되게 멋지잖아요. 높고. 근데 약간 저도 지나갈 때 약간 으슬으슬한 기운이 있어요. 지금 남산 둘레길 있죠? 둘레길 걷다 보면 딱 보여요. 둘레길 걷다 보면 오른편에 딱 보여요. 거기가 거기서 딱- 고문 많이 당했대. 원래 좀 음기가 많은 곳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게 산의 북쪽 기슭이잖아요. 햇빛이 안 들어오는. 그러니까 그래서 어둡지, 약간 그런 약간 거기가. 그런 느낌이 들어가는 하지만 거죠. 옛날에는 남산 돈가스였다면 지금은 남산 김갑수. 그죠? 세상이 많이. 라디오는 김갑수와 함께. 저는 가끔 차 타다가 박 선생님 라디오 나오고 웃겨서 저는 진짜. 왜 웃겨요? 아니 거기서 되게 강격들에서 말씀하실 때랑 너무 다른 분위기인 거야. 오늘 김갑수의 뭐 문화 이렇게 하면서. 진짜 음악을 로맨틱한 목소리를 목소리 아주 괜찮아요. 가증스럽게. 어이가 없어서 듣다 보면 채널 돌려버리잖아. 지금부터는 나탈리 임브룰리아의 초원 함께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거 완전히 분위기 달라. 이것도 좀 그렇게 사람들의 그 이중성이라는 게 다 내재하고 있나 봐. 저희가 남산 돈가스 김형욱 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첫 번째 2인자이신 네. 거잖아요, 이분이. 진짜 돈가스가 돈가스처럼 그거- 생겼어. 근데 김종필 JP가 정말 잘생겼어요. 그죠? JP는 이제 스테이크라면 스테이크. 남산의 돈가스. 그러니까 미디움 로의 스테이크라면 여기는 그냥 아주 푹 익은 남산 근데 뭐- 돈가스야. 사실 JP가 영원한 2인자였고 JP랑 박정희 전 대통령은 뭐 이렇게 좀 친척 친척 관계. 뭐 이게 부인 때문에 친척 관계이기도 한데 왜 JP를 선택 안 하고 김형욱을 유신의 남자로 선택을 했을까요? 뭐 어떤 치명적인 매력이 있었길래? 일단 이제 그 맥락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네. 김영욱 씨하고 JP가 6.4 8기 동기입니다. 그런데 JP는 이제 5.16 군사정변의 주체로 서 있고 이제 김영욱만 하더라도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갖고 정권을 장악한 다음에 정권을 수립한 다음에 박 대통령한테 김영욱을 이제 친구니까 동기이고 친구니까 소개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초대 중정부장은 JP였다가 그 자리를 바로는 아니고 물려준 셈이에요. 그래서 김영욱이 물려봤는데 이때부터 아주 복잡한 사연이 이제 벌어지는데 간단히 정리를 하면 김영욱이 중정부장을 해서 어떤 면에서는 일을 잘한 건데 네. 너무 거칠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크고 작은 문제가 자꾸만 생겨. 이게 매끄럽게 처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JP 입장에서 보면 자꾸 이렇게 시끄러워지는 게 안 좋거든. 네. 박 대통령한테 권유를 하기를 아무래도 김영욱은 경질을 해야겠다. 그런 거를 김영욱 스스로가 알게 돼요. 그래갖고 68년에 그 유명한 국민복지회 사건이라는 걸 그건 거의 만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JP를 추종하는 일군의 사람들이 연구에 비슷한 조직을 사조직을 만들어서 네. 나중에 JP를 옹립하려고 하는 준비 중이다. 박 대통령은 노발대발을 하죠. 쿠데타를 일으킬 거다? 네. 뭐 어떤 형태가 됐건. 그러니까 그렇게 해갖고 JP가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요. 국민복지회 멤버들 다 잡혀가서 옷 벗고 하여튼 그런 큰 일이 벌어져요. 그 바람에 김영욱은 승승장구하게 되고 대통령 측근이 돼버리고 JP는 아예 외유, 해외로 쫓겨나는 신세가 된다고요. 네. 자, 근데 김영욱의 뭐 충성심 하나만큼은 저 인정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양지 축구회라고 있는데 그 만든 계기가 1966년에 런던 월드컵이 있었는데 거기서 놀랍게도 이제 북한이 8강에 진출합니다. 이탈리아를 꺾었죠. 다 알죠. What a sensation! Italy a goal down. 사다리전법. 사다리 점퍼. 이걸 짚고 올라가면 그놈이 또 짚고 올라가서 사진 봤다. 시가만 이만하게 돼서 짚어주고 내가 사다리 점퍼. 거기서 헤딩하는 거야. 거기서 헤딩하는 거. 아, 서커스예요, 서커스. 3m 높이. 얼마나 배가 아팠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는 그때 예선전도 못 나갔는데 북한이 8강이야. 김영욱이 딱 그걸 보고 카카 제가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딱 결심을 하고 대표팀, 실업팀, 군인, 학생들 중에서 축구 잘한다 그러면 무조건 일단 차출을 하는 거예요. 차출 다 뽑아가지고 뭐 그래 병역도 저 이걸로 해결해 줄게 하고 그리고 숙소도 장교들이 묵는 숙소에 다 재우고 월급도 무슨 국영기업체 간부급의 월급을 주면서 베네핏이 좋은데요? 집중 육성을 하는 겁니다. 양지 축구단이 국가대표들보다 더 셌어요. 왜냐면 아니, 맨발을 내가 얘기해 줄게. 이회택, 이세훈 골키퍼 있어. 불멸의 골키퍼. 최고죠. 김호, 김정남, 정병탁. 국가대표의 노른자들만 뽑아서 다 뽑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지. 그리고 1960년대 그때 우리나라 상황으로 해외 전지훈련이 어딨어. 근데 유럽을 105일간 상병 말도 안 되지. 이게 엄청나게 지원한 거예요. 근데 슬로건은 딱 하나예요. 이기라면 이기고 이렇게 내가 해줬으니까 죽으라면 죽어라. 그 깨는 건 북한 깨라. 북한 이겨보겠다고 북한 했던 이겨보겠다. 충정이어서 전 이해가 가요. 근데 지금 시점으로 한번 대입해보자고. 지금 현지 국정원장이 축구단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그때 이제 명이라도. 중앙정보부의 권력을 볼 수 있는 거죠. 그 양지 축구의 사건 이후에 김영욱은요 독일 유학생들을 또 대규모 간첩단으로 조작한 1967년 동백림 사건 아시죠? 이 동백림 사건을 진두지휘하면서 악명 높은 중정부장으로 군림하게 되는데 여기서 동백림의 백림은 무슨 뜻일까요? 모르겠어요.
베를린의 동베를린 사건이에요. 이게 백님이 베를린의 한자어로 얘기하면 동백님. 동백님이 아니고 모처럼 박은 집어도 똑똑하는 거 이거 하나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걸 물고 늘어지냐? 아이고. 방송 시청률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알 것 같으니까 은지한테만. 아이고 제가 무지했습니다. 네. 동백님을 몰랐네요. 전부 교수님들이야. 이 동백님 사건에 걸린 사람들이 독일에 전부 교수들이야. 유학에 있던 네. 학생들을 잡아다가 간첩이라고 그래갖고 거의 초죽음을 만들어요. 그래서 독일뿐이 아니라 유럽 전체가 들고 일어나서 하여튼 이 사건이 전개되고 어떻게 됐는데 한 해 대표적인 사례는 천상병 시인이라고 있어요. 거기 들어가 서울 있죠. 상대를 나온 엘리트예요. 그래서 동백님 사건에 정신이 이상해졌어요? 그 유학생 중에 하나가 친구였는데 그걸 이 사람은 몰랐대요, 사실은. 근데 불라고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니까 해서 죽도록 맞은 다음에 일평생 그 파킨슨병 이렇게 이 병에다가 정신 이상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러나 1969년 삼선 개헌에서 최대 위기를 맞습니다. 당시 개헌을 반대하던 이만석 공화당 의원이요. 삼선 개헌에 나 찬성하겠다. 대신 김영욱을 잘라라, 퇴진시켜라. 이렇게 초강수를 던집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 말을 듣고 고민하고 결국은 김영욱을 불러서 자네 그동안 수고 많았지. 이제 좀 쉬게. 그래서 쉬게 됐습니다. 졸지의 백수가 된 김영욱은 사실은 1971년 제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되게 되는데요. 근데 바로 그 이듬해 유신이 선포되면서 국회가 해산되고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신 때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금배지를 달아줬던 유정의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있었는데요. 3분의 1을 임명할 수 네. 있도록 유신헌법에 당연히 되어 내가 그 있습니다.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 명단에 없었던 겁니다. 거기서 정신적 그렇게 쇼크를 받았어요. 김영욱은 사실은 쓸쓸히 뒤로 퇴장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왜 유정의 멤버에 왜 안 집어넣었을까? 나 그게 굉장히 그러니까 궁금해요. 그게 이제 다른 저거죠. 쓰임새로 세이브 해두는 거예요. 아니 다른 이제 쓰임새. 용도 폐기예요. 거기 유종의 멤버는 남아 있으면 왜냐면 사냥개인데 사냥개는 사냥개 용도가 안 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괜히 그 국회의원 시켜줬다가 시끄러운 그 골짝 돌출 행동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걸 박정희 대통령이 너무 아니까 용도 폐기를 시키는 게 낫겠다고 폐기를 시키니까 김영욱 입장에서는 내가 그동안에 참 각하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는데 날 용도 폐기시켜? 그러면 나는 그동안에 허수아비였구나. 이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거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그 배신감, 원망, 그 증오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야, 근데 그래가지고서 김영욱 이제 저 미국 망명을 하는데 그것도 뭐가 두려우냐면 지가 그동안에 한 짓이 있잖아. 동백리 사건뿐만 아니라 김영욱의 악행은 그때 동백리 사건뿐만 아니라 유력 정치인들도 충정에서 데려다 패고 막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내가 밀려나니까 그 사람들을 막 유정의 의원을 발탁하네? 이거 잘못하다가 내가 악행 저질렀는데 저놈이 날 보복할 거 아니야? 나는 이제 힘 빠졌으니까. 아이고, 나 미국으로 도망가야 되겠다. 그 홀로 남으니까 얼마나 불안할 거야. 악행한 건 있지.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간 거예요. 1913년도에 김영욱이 이제 도미를 하게 되는데 도미한 이후에 뭐 중정 때 재산을 얼마나 빼돌려놨는지 미국 가서도 뉴욕 근처에 부촌에서 고급 주택에 살았다고 이렇게 정보가 전해지고 꾸준히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나를 이렇게 건드리거나 나한테 뭐 싫은 소리 하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상당히 상처받을 것이다라고 위협적인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명을 재촉했다. 라는 표현도 이제 있죠. 그래서 급기야는 1977년에 뉴욕타임즈랑 인터뷰를 하는데 박정희 정권의 부정부패에 관련된 폭로를 이제 하기도 하고요. 근데 두 번째로는 코리아 게이트 사건이 터지니까 미국의 청문회에 가서 한국 인권에 대한 증언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박정희 정권 타도를 겨냥한 회고록 집필을 시작하게 되는데 뭐 이쯤 되면은 뭐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김영욱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 좀 완전 배신자 아니냐라고 이제 낙인을 찍어서 제거 작전에 돌입하게 되는 거죠. 한국 정부는 사실 이 사태를 자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회고록 집필을 알게 되자 중앙 정부가 나서죠. 일단은 흥정을 시작합니다. 회고록을 집필하지 않는 대가로 수백만 달러를 주겠다. 지금 돈은 한 수십억이니까 굉장히 큰 돈인데요. 500만 불. 이 돈을 받으러 김영욱이 제안에 따라서 프랑스 파리로 갑니다. 이 날짜 1979년 10월인데요.
이때 증발해 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실종돼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찾을 수 없는 상태가 돼 버리는데요. 이후에 한참 지나서야 2005년도에 국정원에서 이제 이문사 이제 규명 일을 하는데 암살로 결론이 나죠. 당시에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암살했다. 그때의 진술에 의하면 시신을 낙엽으로 두고 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 계속 추측이 엄청 난무합니다.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요.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김영욱을 자동차 있잖아요. 자동차에 실어서 산채로 폐차장에 밀어 넣어 버렸다. 이런 얘기도 뭐 갖가지 하면 추측과 난설이 영화네. 넘쳐나죠. 그러면 채를 찾았을 텐데 낙엽을 이렇게 덮고놓으면 누가 낙엽 이렇게 또 낙엽으로 덮어뒀다는 건 저는 약간 안 믿기는데요. 그러니까 그랬으면 발견되지 않았을까? 아니 덮어둔 게 무슨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급해갖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 얘기를 그대로 옮겨볼게요. 회고록에 쓴 얘기. 나는 그때 결정적으로 박정희의 정권력에 넌덜머리가 났다. 네. 박정희는 장기 집권을 위해서 무엇이든 불사하겠다는 독재자이자 탐욕스러운 정치 동물로 변하고 말았던 것이다. 아니 그는 애당초 권력 장악만을 목표로 한 야심가에 불과했는지도 모른다. 자 이게 속마음이든 뭐 그냥 자기 위장이든 어쨌든 그 시점에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국제사회 평가가 엄청 악화돼 있고 이제 김영욱은 자기 살 길을 위해서는 이런 선택을 해야만 됐던 지금 이게 거죠. 회고록에 나온 내용이죠. 회고록의 한 문장. 그래서 근데- 그런가 본데 박정희 그 이후로 사실은 죽었는데 재판을 받게 돼요. 형사재판으로 국가모독죄로 처벌을 받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내용을 이거를 그냥 가만히 두면 기정사실화가 돼버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든 어찌됐든 국가적인 입장에서 사실이 아니고 국가모독죄로 처벌받은 회고록 내용이다라는 걸 사람 죽었는데 걸석재판으로 형사처벌까지 하게 되는. 근데 이게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을 네, 근데 그 재판했어요. 당시까지만 해도 이 사람이 실종된 거지 죽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재판이 실종자였구나. 그냥 피고인 없는 상황에서 재판은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김영욱이 이렇게 뭐 실종이 되고 이은 유신의 남자가 제갈조조 이후락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김영욱과 이후락의 관계는 좋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사실 김영욱이 돈도 많고 그냥 한국에서 버티면서 살았으면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미국에 갈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은 자기 뒤를 이어서 이후락 부장이 이제 중정부장에 취임한 이후에 사사건건 본인을 견제하기 위해 힘썼다는 게 회고록에 증언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김영욱 전 부장이랑 누가 골프를 치러 갔다 기업인이 그러면 그 다음날 바로 그 기업의 세무조사를 때려버린다든지 아니면 누구 정재계 유력 인사를 만났다 그럼 그 사람 불러다가 고문하고. 혹시 뭐 쓸데없는 얘기 너 왜 한 거 만났어? 쓸데없는 얘기 한 거 없어 이렇게 하면은 또 그러다 보니까 뭐 잘못한 게 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김영욱 누가 만나고 싶어 하겠어 이렇게 살 되면은 수가 없는 거죠. 누가 만나고 싶어 하겠어 고립되는 거네 그냥. 그러다 보니까 김영욱이 미국에 이렇게 가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후락 부장이 그 원래 김영욱이 있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인자. 예. 그러니까 김형욱이 김종필을 몰아내면서 부산으로 보냈듯이 네. 이번에는 더 멀리 이후락이 김형욱을 이제 미국까지 보내버리고 이런 식으로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측근 관리법이라 그럴까요? 예. 항상 그 반복이 되는데 일단 여러 명의 측근을 옆에다가 이제 두고 서로 충성 경쟁을 시키고 자기들끼리 뭉치지 못하게 하고 그러다가 한 명 정도가 쓱 우세해져서 2인자 소리가 나온다? 그러면 그냥 또 보내버리고. 예. 모두에게 충성 배분해서. 경쟁을 시키는 거는 모든 독재자의 속성인데 요는 2인자를 두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안전판으로. 근데 박정희 체제는 저는 그때 성인이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데 2인자라는 이자도 꺼낼 수가 없는 분위기였어요. 꺼내면 죽는 거예요. 유일한 통치자, 영도자 이랬으니까. 이번에는 유신 시대 천국과 지옥을 넘나든 유신의 책사 이후락 정보부장 이야기를 해보죠. 이후락은요, 1961년 육군 소장 별 2개로 예편한 뒤에 5.16 군사 정변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쿠데타 세력에 가담한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일찍이 그래서 박정희 눈에 들었던 인물인데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5년 10개월 동안 역임하게 돼요. 그리고 1970년 12월 김영욱 다음으로 제6대 중앙정보부 부장으로 취임해서 1971년 대선에서 승리를 이끌게 되는 1등 공신이 됩니다. 결국 JP를 제치고 정권의 독보적인 2인자가 되지요. 이 이후락이 굉장히 머리가 좋았다고 그래요. 천재라고 그래요. 공작 정치의 대명사 아니에요? 공작 정치 아무나 하나? 머리가 전략이 좋아야지. 근데 자갈조조라는 별명이 이제 그래서 붙여졌는데 오죽 이
공작 정치를 잘하고 머리가 좋았으면 71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가 박정희 대통령한테 석패를 하잖아요. 석패를 하고 그냥 그 열도 받고 막 이런 걸 갖다가 얘기를 하는데 네. 나는 박정희 대통령 후보한테 진 게 아니라 이 부장 당신에게 줬어. 그러니까 이후락이 선거 전략을 그만큼 잘하고 선거 공작 운동을 많이 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DJ 자서전에 보면은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후락은 나쁜 쪽으로 영리한 사람이다. 그래서 한국 현대사에서는 그런 쪽으로는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머리는 좋지만 뭔가 밀실, 음습한, 뭔가 좀 퀴퀴한, 뭔가 그 음모와 조작과 이런 좀 안 좋은 그런 이미지가 많이 있죠. 이후락은 중정부장 시절에 유신의 책사 역할을 하면서 전성기를 맡게 되는데 1972년 초에 이후락은 작전명 풍년 사업에 돌입합니다. 이 풍년 사업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에서 나온 사업인데 궁정동 안가에서 비밀리에 유신 작업을 시작해요. 중앙정보부 판단기획국 부국장 등 5명이 새로운 헌법의 골격을 짜기 시작합니다. 매주에 만나는 사람이 박정희, 이후락, 김정년 비서실장의 3인 회의를 통해서 내용을 검토하고요. 새 아이디어나 보완점을 계속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다시 신직수가 장관으로 있던 법무부로 넘어가는 과정을 거치죠. 그리고 여기 법무부 검사들이 여기에 기용돼서 실무 작업. 네, 이 유신을 만들죠. 유신헌법을 만드는데 그중에 몇 명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오. 근데 이 궁정동 이 장소가 갖는 의미가 참 커요. 그럼. 그 유신의 요람이었던 궁정동. 근데 이제 김재규가 박정희 전 대통령한테 이렇게 빵 쏘잖아요. 그 장소도 바로 궁정동. 그래. 유신헌법 만들었던 곳에서 결국은 거기서 박정희 대통령이 네. 암살을 당하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거네. 역사에. 궁정- 그러니까 보지. 만들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하나 더 있는데요. 당시 신직수 법무부 장관과 함께 이 궁정동 팀에서 만든 초안을 이제 법의 형식으로 좀 가다듬는 실무진이 투입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법무부에서 꽤나 엘리트 검사였던 김기춘 비서실장이 투입이 되게 됩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사실은 유신헌법이 발표된 이후에 TV에 나와서 이 유신헌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뭐 우리 한국식 민주주의에 가장 잘 맞는 헌법이다라는 설명까지 하게 되는데요. 그 유명세를 타고 굉장히 굵직한 사건을 많이 맡게 되는데 유경수 여사 저격 사건 담당 검사였기도 하고요. 인혁당 사건 담당 검사로서 사실 승승장구합니다. 그 후에는 실제로 청와대 그 비서관으로 활동하기도 되는데요. 이제 그로부터 40년 후에 또 다시 등장하시죠. 예,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제2대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막중한 직책까지 맡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30대 초반엔 아버지와 70대에는 그의 딸과 그 권력 옆에서 사실은 보좌했던 진정한 시간 여행자였습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이후락 씨 같은 경우도 유신의 산실, 유신의 탄생에 이후락 씨가 적극적인 자리를 했다. 이게 하나 역할이 있고 또 하나 이제 중대하게 빼놓을 수 없는 건 이건 유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남북 간에 일종의 미약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7.4 남북 공동 성명이에요. 그때 박 대통령의 밀사로 청산가리 품고 잘못되면 죽겠다 하고 가서 김일성을 만나고 그래서 자주적으로 한다, 평화적으로 한다, 민족 대단결을 한다는 7.4 남북 공동 성명의 3대 원칙을 성사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후락 씨의 경우는 남북 대화에 물꼬를 트는 데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중정부장은 맞죠. 어깨에 힘 빡 들어갔잖아요. 네. 이제 그 기밀 판문점에서 기자회견. 항법이 넘겼으니까 전성시대. 저 사진 보고 박정희 대통령이 기분이 좀 언짢았다는 후문이 있어요. 왜냐면 이놈 봐라. 내가 시켜서 했는데 지가 너무 어깨 힘들어하고 품 잡네. 지금 내 자리 넘보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 다음부터 조금 하향 길에 가요. 이후락 씨가. 네. 하지만 뭐 저 상황을 놓고 결국 적과의 동침이 아니냐 이 유신 체제를 도입하게 된 계기가 7.4 남북 공동성명 직후에 남에서는 어쨌든 10월에 유신 체제가 성립되었고 네. 북한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12월에 유일 체제가 선언됐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둘 간에 어떤 모종의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은 계속 뭐 한쪽 진영에서 제기되어 왔던 것이고 남북 공동성명이 있은 다음에 결국 20개 국가와 북한은 이제 외교 관계를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성과도 있었거든요. 이후락 부장이 세운 이 풍년 사업의 마지막 작전은요. 유신헌법 공표입니다. 1972년 10월 27일 헌법 개정안을 공고하고 11월 21일 찬반 국민투표를 실시하는데 결과가 놀랍습니다. 투표율 92.9%.
찬성 91.5%. 풍년 작전은 대성공합니다. 어떻게 저러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짧은 시간에 이처럼 많은 찬성표를 얻은 데는요. 언론이 적극 협조한 아니 이 것이 한몫했습니다. 투표도 자유가 아니고 그럼 국민 총동원을 해서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기일 수 있는 사람은 다 기어 나온 거예요. 어떻게 투표율이 이렇게 네. 높지? 10월 27일 개헌안이 공고된 뒤부터 모든 신문의 일면에요. 새 시대의 새 헌법, 새 역사를 창조하자 뭉쳐서 헌정유신 힘모아 평화통일. 네, 이런 표가 날마다 크게 실리게 되죠. 야, 10월 유신 이념 구현 총력안보 새마을건설. 저거 유명한 거죠? 10백천. 10월 유신 100억 불 수출 1000불 소득 10백천 받은. 저거가 저기 우표가 나왔었어요. 네, 저 우표가 77년에 나왔죠. 저 100억 불 수출이요. 저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빼뜨렸는데 뭐냐면 저기가 농지가요. 전부 이렇게 정사각형이나 짝짝짝 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저 새마을운동 하기 전에는 막 이렇게 곡선으로 돼 있었어요. 근데 저기서 짝짝짝짝 이게 바둑판처럼 돼 있잖아요. 정지정. 네. 아니 저렇게 홍보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방송은 더 했겠어요, 그럼. 방송도 굉장히 필사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공보부 그 방송관리국 모니터에 따른 통계에 따르면요. 10월 17일부터 11월 21일까지 한 36일 정도 되는 시간인데요. 방송에서 유신과 관련된 해설이 218회, 그리고 자담만 398회, 그리고 유신만을 내용으로 한 스포츠 드라마를 만드는데 그게 1268회. 예? 그때는 종편이 없었던 하루 종일 시절인데. 아마도 예상컨대 하루 종일 유신에 대한 홍보를 내보낸 것 같습니다. 채널 3개에서 채널 3개. 아, 네, 근데 바로 소리 많이 이 하고 당시에는 유신헌법이 나오면서 1차적으로 한 게 언론 출판 자유 집회 결사가 금지되거나 제한되기 때문에 사실 유신에 대한 헌법의 어떤 개정이나 헌법 논쟁 자체를 금지해요. 비판을 어떻게 해? 모든 반대를 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옳으니 그르니 따지면 법에 걸려요. 잡혀간다니까.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냐고. 그 당시에 이제 그 투표했던 국민들을 너무 모독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경이적인 이 투표율이 나온 건 뭐냐면 다 저렇게 압살 정책에서 묻지마 투표를 했다기보다는 그래도 상당수는 1950년대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성과를 거뒀잖아요. 어떻게 보면 피부로 느꼈거든. 박 대통령이 그래도 포갑 정치는 했지만 잘 살게 해줬네. 그래. 한번 이 양반 더 해보자. 어떻든 밥 굽는 건 면해주잖아. 약간 압대는 받았어도 그런 어떤 선심성 투표도 있었다. 진짜 하니까 정말 아니. 그 시절에 공포가 얼마나 컸었는데. 공포는 있지만 길에서 공포는 있었다니까. 내가 이윤석하고 길에서 얘기를 해야 돼. 박정희가 참 문제가 있지 정도의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대문을 열고 들어가서 방문을 닫아 걸고 밀실에서 안 들리는데 둘이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분위기예요. 그럼 그때- 당신 눈이 없어도 근데 그때 그 말이 나온 거예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얼마나 두려워. 그거는 아니에요? 옛날 속담이지. 몇백 년 전부터. 옛날 속담이라고 살판 나가지고 또 얻었잖아. 뭐가 잘 판다. 네, 이렇게 풍년 사업이 제대로 흥행을 했으니까 이후락 중정부장은 그때부터 탄탄대로를 걷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때부터 내리막길이었죠. 탄탄대로를 걷고 있다라고 느낄 때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항상 겸손해야 돼요. 그럼요. 이제 1인자는 딱 있고 누가 봐도 2인자 자리가 완벽하다 이렇게 보이면은 옆에서 꼭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와줄 테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때 누가 그랬냐면 수도경비사령관 윤필용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우락한테 대통령이 좀 노쇠했으니까 이제는 조금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의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또 이런 얘기는 꼭 들어갑니다. 당사자 귀에. 전달해가지고 대통령 귀에 들어갑니다. 또 가만히 못 있죠. 쿠데타 모의 혐의로 윤필용 그리고 추종하는 군 간부들이 다들 이제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전문 용어로 영린이라고 그래요. 용의 비늘을 건드린 거야. 거꾸로. 그래서 그럴 때 이때 윤필용 장군이 암암리 후원하던 조직이 하나회였어. 근데 요게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 하나회라는 비밀 조직이 논란의 대상이 된 게 이때예요. 전두환도 있고 노태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하고 이 하나회를 쳐야 됩니다. 하고 박정희 대통령한테 보고해. 얘들 수사해야 된다 그랬더니 하나회는 그냥 놔둬.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왜냐하면 그랬을까? 이인자를 제거하기 위한 친위 부대를 하나회로 암암리에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왜냐하면 전두환도 혁명할 때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너 정치해라 그랬더니 각하. 저 같은 사람. 저 같은 사람 하나 군부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데이 때 그때. 그때 눈여보 이놈 봐라. 그러니까 얘가 그 다음에 보고를 해. 자기는 이제 너 왜 하나에 조직했어 그랬더니 각하를 보필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이렇게 뭉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2인자들이 약간 껄끄러우는데 전두환은 2인자 축이 안 들고 한 4인자, 5인자, 한 10인자 되는데 나한테 충성한다니까 암암리에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하나회는 건들지 마. 수사대장에서 제외시켜. 이러고선 이제 하는데 이 윤필룡 사건은 사실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죽을 뻔한 거예요. 여기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는 거지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네, 이 윤필용 사건의 여파로요. 박정희 주변에 이 부하들의 구도가 크게 변화합니다. 당시 군부 신뢰학자였던 윤필용이 옷을 벗게 되죠. 그리고 이유락은 가까스로 살아남긴 하는데 겨우 중정부장의 직책만 유지하는 그 파리 목숨이 됩니다. 하지만 이때요. 숙청 위기를 넘긴 전두환의 경우는 이 사건으로 오히려 경쟁자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의 1인자로 부상하게 됩니다. 1976년에는 청와대 경호실 차장보로 임명되며 동시에 하나회 실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죠. 박정희의 신임을 쌓아서 1979년 유신 말기에 파격적으로 우리나라 국군 보안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이게 결정적인 거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12.6 수사를 맡게 됐고요. 12.12로 군부를 장악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전두환은 윤필용 사건으로 12.12의 싹을 키워서 박정희의 후계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윤필용 제거로 이유락도 같이 제거됐었어야 마땅하는 굉장히 위험한 근데 분위기였는데 왜 살려놓은 거예요? 측근을 죽이느냐 한 번 용서해 주느냐 이거는 최고 통치자의 굉장히 고민거리였을 거예요. 이유락으로서는 거의 구사일생을 한 거죠. 죽었다가 살아난 셈 아니에요. 윤필용 사건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일을 공적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박정희 눈에 들 큰 일을 세웠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김대중 납치 사건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바를 한 거지. 신민당 대통령 후보로서 김대중 후보가 얻었던 표는 일단 예상을 뛰어넘는 박정희의 지위를 위협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신이 선포되자 그때 당시에 일본에 있었어요. 유신 소식을 듣고는 귀국을 포기합니다. 일종의 망명을 해요. 그리고 일본에서 여러 가지 조직을 해갖고 반정부 활동에 조짐을 계속 보여왔던 거예요. 최대 경계의 대상이 되자 해외에서도 박정희 정권, 특히 미국에서도 박정희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DJ의 존재가 중요했던 거거든요. 그렇게 해갖고 납치를 해서 살해를 하려던 김대중 납치 사건을 이후락 중정부장 휘하에서 이제 저지르게 되는 거죠. 네. 1973년 8월 8일 DJ는 일본의 한 호텔에서 괴한들에 의해서 납치됩니다. 선박 용구모에 감금하게 되는데요. 조용히 동해로 이제 들어오게 되며 강제 압송되는데 DJ 자서전에 따르면은 당시 몸이 묶이고 재갈이 물린 채로 몸에 돌을 매달아서 바다에 막 던져지려는 순간 비행기 소리가 나타났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리고 나서 내가 살아났다 이렇게 진술을 하는데 부산항으로 도착한 DJ는 납치 129시간 만에 8월 13일 서울의 자택 부근에서 풀려납니다. 2007년 국정원 과거사 진실규명위원회를 통해서 사건의 전모가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이 사건은 당시 이후락의 지시에 의해서 중정 요원들이 납치한 사건이다라고 공식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당시 이 사건 주모자에 대한 논란도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일본 경찰청이 DJ를 납치한 호텔에서 지문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게 한국 대사관 직원의 지문이다, 중정요원들의 지문이다 해서 관련자의 출두, 조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한국 정부는 이제 극구 이제 부인하면서 관련자 협조를 절대 안 하는 겁니다. 이 문제로 사실은 한일 간의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가 됐었죠. 당연하죠. 이건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이렇게 요원들이 작전을 펼친다는 거는 그 나라의 사법권을 부정하는 것이기 근데 때문에. 요원들이 엉성해. 그 무슨 지문을 남기고 아마추어처럼. 그리고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장에서 번호판도 주차비를 안 낸 거예요. 그때 주차 관리원들이
이를 물고 누가 주차비 안 나해서 주차 그 번호를 적었는데 그 차적을 조회하니까 우리 한국 내 대사관차. 기관의 차다라는 게 밝혀지니까 이제 빼도 먹도 못하게 한국 정부가 관련되어 있구나. 그래서 결국은 JP가 친서를 들고 일본 총리에게 사과하러 갑니다. 그렇지. 아, 주차비는 냅시다야. 여기서 교훈이 주차비는 냅시다야. 주차비 꼭 내야겠네요. 네, 주차 그 관리 아저씨가 요원들을 이겼네. 그러니까. 적어놓고 돈을 안 내고 주차비는 가? 내야 쓰지. 아니 또한 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가 북한에서 공작을 꾸민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는 발언을 하면서 이게 또 7.4 남북선언 때문에 한창 이제 화해 무드가 전개되던 남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건으로 정권은 상당히 공경에 빠지게 되고요. 이우락 부장 같은 경우에 3년 만에 중정부장에서 해임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후에 이후락의 말년은 어땠을까요? 1980년에 이제 신군부가 집권을 하면서 권력형 부정 축제자 이렇게 지목이 돼가지고 그때 이제 유명한 발언을 하죠. 떡 만드는데 어떻게 떡고물을 안 흘릴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일견 그런가? 그렇기도 하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떡고물이 너무 컸어. 떡보다 크니 고물이. 어마어마했어요. 그건 좀 그렇잖아요. 어쨌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30여년간을 또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야인 생활을 하는데 그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은 경기도 광주에 대지 1,500평 정도 이렇게 사가지고 무슨 도자기 가마 굽는 데를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세월을 빚듯이 이렇게 도자기를 그냥 구우면서 좀 유유자적하게 지냈다. 그래도 그 전에 김영욱 부장이 그렇게 좀 안 좋게 된 걸 보고서 이게 좀 조용히 그런 쪽으로 거죠. 나가셨네요. 한명국 교사가 된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유신에 대한 어떤 모든 질문에는 답을 안 한다고 하니까요. 입이 무거운 자, 가벼운 자의 어떤 최후가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2009년에 86세, 86살로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도 유신의 모든 사건, 특히 김대중 납치 사건에 대해서는 그분 얘기가 제일 중요한데 끝까지 입을 다물고 그냥 진실은 알 수가 없죠. 네, 저희가 지금까지는 박정희 대통령 집권 초, 그러니까 유신 초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이인자들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이 이인자들이 사라지고 유신 시대가 무르익으면서 또 다른 이인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유신의 부통령으로 불렸던 차지철 살펴보도록 하죠. 네, 차지철은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아주 강한 인상을 남긴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서거 당시에 재빨리 화장실로 도망갔던 최악의 경호실장이었습니다. 네. 그와 박정희 대통령과의 인연은 1961년 5.16 군사정변 당시에 박정희의 경호장교를 맡으면서 시작됐는데 그 후 박정희와 분리될 수 없는 그림자 관계가 됐습니다. 1963년 30살에 국회의원이 됐고요. 그리고 정계에 입문하게 되는데 그리고 유신이 1972년 선포되자 박정희에게 금배지를 하사받아서 유신정우의 의원으로 임명이 됩니다. 근데 이때부터 기행을 하는데 경호실 직원들을 무슨 나치 복장처럼 막 이상한 거 막 경호실 복장을 만들고 매주 토요일마다 장관들 급 앉혀놓고 저 사열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별거 다 하죠. 그러니까 항상 보면 그 밑에 사람이 광신도화된 문제가 생겨요. 박정희 대통령도 이때는 사실 총기가 흐려진 시점이거든요. 근데 차지철 임명하면서부터 굉장히 모든 상황이 나빠지는데 근데 참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일단 차지철의 내력부터 거슬러 가보면 박종규라고 하는 너무나 유명한 2대 경호실장이 장기간 박 대통령 경호실장이었다. 유경수 여사 서거 후에 이제 차지철이 임명이 되는데 차지철이 경호실에 득세하게 된 그 배경이 JP가 최근에 뭐 언론하고 쭉 회고록을 이제 구술하고 있잖아요. 거기 나온 얘기인데 차지철을 이 사람 등용하자고 주장한 게 유경수 여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이러니하네. 아이러니예요. 역사의 맥락으로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었구나라고 느낄 수 있었는데 그 당시 유교사의 눈에서 봤을 때 차지철은 첫째 아주 우직하고 고지식하며 사적인 욕망이 없어 보이는 대통령께 온몸을 바쳐 충성할 사람으로 보였고 행동도 그랬대요.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술, 담배 전혀 안 하고 여자조차 가까이 안 하고 그러니까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으로 보였던 거예요. 아니 그거 아니에요. 우통 벗고 청와대 경례를 뛰는데 책임자가 우통 벗고 같이 뛰는 걸 보고 유경수 여사가 어우 저 아주 대단한 사람이다. 충성심이
있는 사람. 그건 전두환이래요. 얘기 같은데. 아니 오늘 자꾸 왔다 갔다 하시네요. 아주 전두환이야. 술 좀 끊으세요. 진짜 들으면서 오늘 아니야? 술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먹어. 아, 전두환이구나. 묘하게 왠지 막 전두환이 헷갈려요. 근데 차지철 그 경호실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있었던 경호실장과는 달리 스펙이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 전까지는 육사 출신 엘리트들이 주로 임명되었던 보직인데 그냥 포병 간부 출신을 중령으로 예편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차지철 실장의 컴플렉스로 작용합니다. 그렇지. 그래서 직제 같은 경우도 되게 애매하게 운영한 것이 본인이 실장이잖아요? 그러면 경호실 차장에다가 현역 장성들이 임명하는 거예요. 육사 출신에. 내가 육사는 못 나왔지만은 육사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다. 내 밑에다 거느린다. 그런 이미지를 주고 싶었고 원래 차장급인데 경호실장이라는 거는 그걸 장관급으로 격상시켜가지고 또 그렇게 본인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모습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사실 컴플렉스의 바로다. 그리고 이 컴플렉스 때문에 조직이 이상하게 굴러간 측면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지적하죠. 완벽한 2인자가 되길 원했던 모양입니다. 차지철은 그 이후에 대통령 경호위원회라는 좀 특별한 어떻게 보면 희한한 기구를 신설하게 되는데요. 위원회에는 보통 위원장이 있고 위원이 있잖아요. 위원장을 본인이 맡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위원이 문제인데 위원을 누구로 임명을 하냐면 세규와 국무총리, 법무, 내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을 그 밑에 두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 국무총리는 어떻게 보면 국부 3요인이에요. 그렇지. 그 비서실장은 장관급인데 장관급이 국무총리를 제치고 앞에 가 있으니까 사실 조직 체계는 엉망인 거죠. 있을 수 없는 조직 체계인데 이러한 어떤 위원회를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을 경호한다고 하니까 또 승인까지 해줬다고 합니다. 이 경호위원회가 말도 안 되는 이 진짜 기행적인 일들을 너무 많이 하는데 경복궁에 주둔하던 수도경비사령부 30경비단에 전차 1개 중대를 배치합니다. 그래서 밤마다 출동을 시켜요. 그래서 전쟁가요? 난데없이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막 탱크 여러 대가 막 종로 청와대 부근을 막 왔다 갔다 돌고 막 이러니까 시민들은 이거 전쟁 아니야. 계속 공포에 이제 질리게 되는 거죠. 왜 그런 짓을 하느냐고 누군가 묻자 차지철은 누구든지 대통령을 방해하는 자는 걸리면 큰일 난다. 이것을 공고연히 알리기 위해서다.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야, 정말 경호위원회가 또 하나의 기행을 합니다. 이것도 희한한데 그 롯데호텔을 을지로 쪽에 이제 지어요. 근데 굉장히 고층 빌딩을 지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사실은 뭐 너무 높은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좀 낮춰서 지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인다는 거야. 그 꼭대기 쪽에서 청와대가 내려다 보인다. 차철이 볼 때는 위험하다. 그리고 건방지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가림막을 설치하라 그래요. 호텔에다가요? 그 뷰가 중요한 호텔에서? 그럼요. 고층에 왜 올라가요? 뷰 보러 가는데 네. 병풍 같은 거로 다 막아놓은 거예요. 어머, 영업방이네, 그럼. 영업방에서. 근데 뭐 이거 뭐 어디다가 말도 못하고. 근데 이제 고위급 인사들이 이건 아니다. 소총을 쏴도 뭐 닿을 수 없는 거리다. 대포를 가지고 가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불가능한 거니까 좀 철거해달라 해서 이제 겨우 철거했죠. 다들 이렇게 손을 공손하게 앞으로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김재규 씨 보세요. 다 이렇게 근데 공손하게. 차지철 씨만 뒷짐 지고 있는데. 지금 흠을 보세요, 잡지 표정. 않은 저 경호원이 어떻게 뒷짐을 져요? 총을 꺼내는 준비를 하고 있으면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저 자세부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격 대회 현장입니다. 보세요. 대통령 그 뒷자리에서 너무 편하게 앉아 있지 않아요? 저기가 상석 아닌가요? 대통령 옆에 네. 국무총리가 앉았는데 그 옆에 어떻게 경호실장이 앉아 있냐고. 정말 이상한 그림이죠. 그리고 세 번째, 저 자리가요. 박정희 대통령의 자리입니다. 책걸상 점검하는 거를 경호실장이 점검했네, 직접. 아니 점검이야 해볼 수 있는데 점검할 때 저 뒤에 도열시키고 사진 찍는 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저 전두환 전 대통령은 왜 저렇게 이러고 왜 주머니에 손 넣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차지철하고 비슷한 생각이 있죠. 양쪽에 서 있는 열중차 타고 있는 사람 너희하고 나는 좀 달라. 지철이 형 다음엔 나야. 네. 전두환 입장에서는 자신은 육사 출신의 초 엘리트예요. 예? 군인에서도 쭉 최고 보직만 받았어. 그거하고 비교하면 차지철은 정말 육사 떨어져 갖고 일반 포병하다가 어떻게 줄 밟아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중령 근데, 예편했죠. 자기 상관이에요. 그런데 전두환이 엄청 경멸을 했다. 차지철을 굉장히 싫어했다. 그걸 알고 차지철도 굉장히 싫어해서 서로 견원지간처럼 서로 싫어했다. 이게 50 때 나온 버전이에요. 근데 좀 이상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때는 이미 차지철은 온 국민의
공적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저 사람이 문제가 있었고 박정희 대통령을 파멸로 이끈 한 장본이다. 이래서 그런 게 아닐까. 왜냐하면 실제로 저 시기에는 좀 힘 좀 쓰려면 누구나 차주철한테 줄을 대고 아부를 하고 차주철 밑으로 못 가서 난리던 시절이라고. 대통령 다음에 권력을 갖고 있는 듯이 보였으니까 말이에요. 그런 시기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차주철과 둘이 사이가 나빴다는 게 저는 아니, 느껴지지 그게 않아요. 아니라 악어와 악어새 관계죠. 악어와 악어새. 악어의 그 가려운 부분 찌꺼기를 악어새가 쪼아먹는 거 아니에요. 그럼 서로한테 필요한 공생관계지. 전두환에게는 저 엘리트가 아닌 상관이 있으면 내가 그 다음 자리를 차지하기 쉽고 이 엘리트가 아닌 상관은 자기의 컴플렉스를 메워줄 내 부하는 빵빵한 놈으로 깔았다. 걔네들이 나한테 충성하고 있다. 까불지 말아라. 이렇게 악어와 악어새죠. 나는 네. 차주철에 대해서 한번 옹호 발언을 해보고 싶은데 모든 국민이 이제 비난을 하고 비난할 만한 사람이었고 나중에 차주철 어머니가 생존해 있을 때 어머니 이제 인터뷰록을 봤는데 제목이 그래도 내 아들은이에요.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욕하지만 그래도 내 아들은 그게 아니었어. 근데 핵심은 차주철이 정말로 박정희를 존경하고 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그 신도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차기에 내가 한번 박정희 다음에 권력을 누려볼까 하는 욕망이었는가? 아니면 저 모든 행동의 배경은 사실은 그냥 충성심. 자기 보스 박정희 대통령을 지키고 박정희 대통령의 뭐 권력을 옹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뭐든지 빙의해서 대응한 거였나? 좀 오락가락한데 차주철의 그 우직스럽고 약간 솔직히 모잘라 배는 모든 면에 비춰볼 때 후자죠, 후자. 자기 권력을 탐한 게 아니라 과잉 충성의 결과물이 저런 모든 걸 낳은 게 아니냐. 그래서 전두환 발탁도 사람이 괜찮아 보이거든. 똘똘하거든요, 군인으로서. 그러니까 아, 이 친구 보안사령부 시키면 되겠구나. 아마 그런 선의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 너무 사람을 좋게만 보는 것 같긴 한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 단순해서. 마지막에 죽었을 때 본인이 막았어야죠. 근데 그게 이제 그 사람의 본능이 나온 건데 소심한 겁쟁이였을 거란 얘기지. 그러니까 원래 이 겁쟁이들이 겉으로 요란하거든. 짖는 개는 절대 물지 않는다고 단순한 그러잖아요. 사람이 아닌가. 네, 그토록 박정희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으며 유신 말기에 독보적인 2인자로 활약을 했던 차주철이 마지막으로 경쟁을 벌인 남자는 바로 김재규입니다. 결국 차주철과 박정희 대통령에게 총을 겨누며 유신의 저격수가 된 김재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김재규는요, 박정희보다 9살 어린 고향 후배입니다. 일찍이 박정희가 야, 고향집 집안의 막내 동생 같다. 참 착하다. 이렇게 칭찬을 했던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그 덕에 1961년 군인 시절이었는데 호남비료 사장을 호남비료 사장을 하고 73년에는 중장, 그러니까 별 3개요. 별 3개로 예편한 뒤에도 곧바로 박정희가 직접 달아준 금배지를 달고 유정의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리고 건설부 장관도 역임해요. 대단하죠. 1976년 12월 중앙정보부장에 임명이 되는데 김재규야말로 유신의 최고 수혜자였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김재규가 사실은 평판이 좋지 않았다 그래요. 그렇게 군단장 하던 시절에도 주위의 반응에서는 아, 총도 제대로 쏠 줄 모르는 무능한 장교다 이런 평판이 있었고 또 건설부 장관을 할 때도 이게 특히 야당 의원들이 조금 험한 소리하고 막 질문하고 그럴 텐데 그러면 그거를 못 참고 아 뭐 이런 놈의 장관 정말 안 하고 말지 이러고 그냥 뛰쳐나가 버린다든지. 근데 이제 실제로 뛰쳐나갔어요. 김재규는. 그러니까 뭐 좀 능력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이게 될 만한 사람이 아닌데 이제 대통령이 고향 동생 착한 아이 각별하게 배려를 해서 이렇게 중정부장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냐. 김재규는 사실은 유신 시절에 부정 축제를 했다는 의혹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2005년 언론 취재 결과 보니까 김재규가 당시에 사형 집행하면서 사실 재산을 몰수당하거든요. 근데 그 유족들이 현재는 한 100억 원대 재력가로 사실은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 돈이 결국은 그 당시에 부정 축제로 모아두고 숨겨둔 재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시절은 부정부패의 시기였던 거예요. 권력을 가지면 누구나 온갖 방법으로 다 차관 해외에서 들여오면
잘라 먹고 어디 도시 개발하면 미리 정보 빼갖고 다 땅 사갖고 떼돈 벌고 그러니까 권력이 곧 돈이었던 시절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경찰 일개 경찰서장도 굉장히 부자였고요. 은행 그 지점장 있죠. 그런 동네 세상이었다고. 지점장도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중정 부장쯤 하고 아, 엄청났죠. 박정희 대통령 측근에 간주되는 사람들이면 다 어떻겠냐. 그런 말도 부정부패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었던 환경이었다는 얘기예요. 여튼간에 박정희 대통령에게 은혜를 많이 입었네요. 후대까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 보면은. 근데 왜 그 은인을 총으로 쏴 죽여야만 했을까요? 김재규가 중정 부장이 됐을 때는 권력의 2인자급이 된 셈이에요. 누구나 그렇게 간주를 합니다. 국무총리도 장관들도 중정 부장 앞에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데 차지철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과거로 거슬러 가면 차지철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국회 국방위 소속이어갖고 군부대 수차를 나갔는데 그때 김재규가 그 부대의 사단장이었어요. 준장, 별 하나 준장 계급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김재규가 나이도 8살 위였고 군 경력이면 뭐 어떤 걸 동원을 해도 차지철은 상대가 될 수 없는 사람인데 박정희에 가까운 사람이라 하는 것 때문에 차지철이 그 군 부대를 국회의원 신분으로 방문해서 너무나 떵떵거린 거예요. 상석에서 아주 오만하게 보고받고 막 그런 거예요. 둘은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야, 김재규 국정원장을 저 한 대다 놓고 저 모서리에다가 김재규 사단장이죠. 그때 나이도 김재규가 8살 많고. 저 테이블 보세요. 그러니까 차지철은 지금 상석 명확히 테이블 중앙에 딱 중앙에 상석이고 앉아. 저긴 뭐 김재규는 중에 옆에 빌려 앉았는데 놨네. 모서리. 모서리에 앉았는데 김재규는 박정희 대통령과 육사 동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너무 차지철이 악행을 저지르니까 아주 증오의 대상이 됐는데 이때 이제 서로 충성 경쟁을 하니까 어째 중앙정보부장이니까 중요한 국가의 정보를 대통령한테 보고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경호실장이 차지철이가 위원회인가 뭔가를 만들어서 정보를 독점해요. 또 다른 정보기구를 청와대 내에 만들어 놓으니까 여기서 미리 올려버리는 거예요. 정보부장 서류가 오기 전에 지가 이런 빼가지고? 각하 이런 빼돌리기까지?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김재규가 와서 보고를 하니까 대통령이 다 알아. 이 자식이 정보가 얘만도 늦죠. 못해 이렇게 그거 자꾸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국정원장이니까 독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독대 면담 시간도 차지철이가 막 빼버리고 면담 시간도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갑갑한 거지. 나중에 심지어 김재규한테 올라오는 거를 대통령한테 직접 서류가 가야 되는데 경호실장이 야 여기 이거 가져와봐 그러고 이거 체크 이렇게 해가지고서. 근데 왜 경호실이 문서까지 체크하죠? 문서에 그러니까. 문서에 독이 묻을 수 있다. 아니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서에 독이 묻으니까 이 야, 뭐 독을 체크하는데 일단 무조건 나한테 내용을 가져와서 체크하는군요, 이거는. 딱 봐가지고 저 김재규가 좀 뜯을 만한 정보를 이렇게 빼고 어설픈 거만 이렇게 갖다 주는데 그거는 미리 자기가 어저께 그저께 다 각하한테 다 얘기한 거야. 그럼 대통령이 볼 때는 얘 안 되겠구나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차지철이가. 근데 얼마나 그 극도의 분노를 샀겠어요. 애초에 2인자로 어떤 사람이 들어오냐에 따라 가지고 그게 많이 갈릴 텐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실 차지철은 박정희 대통령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으니까 심기경호하는 거죠. 옛날에는 정보를 누군가 독점하면 다른 정보가 안 들어오잖아요. 차지철이 정보를 독점해 버리니까 판단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는 그렇지. 거고 지금은 정보가 여기 아니더라도 많이 들어오니까 사실은 선택하고 현명하게 선택.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어제 있던 정보를 보고하는 사람이 이렇게 종이 3장을 갖다 놨는데 뭐 일설에 따르면 메뉴에 윤창중 게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메뉴에 윤창중 게 있었다. 윤창중 칼럼이 올라갔다. 그러면 윤창중 걸 눈여겨볼 수도 있는 거고 이건 뭐 설이지만은 그런 식으로 문고리 권력이라는 사람들이 정보를 통제하는 방식이 우선순위 조절도 가능하고 그래서 무섭다는 것도 거야. 가능하고 문고리 권력. 근데 왜 저 몸에 좋은 약이 쓰고 그렇잖아요. 버섯도 단 게 독이래잖아. 차지철이가 결국은 박정희 대통령 죽인 거야.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유승민을 곁에 뒀어야 되는데 그렇잖아. 조금만 입맛 거기다 갖다 있으면 댈 건 아니지 그거는. 근데 그 이제 10월 26일 그러면 11.6이 발생하던 날 아침 박정희 대통령의 마지막 공식 일정 우리도 알고 있지만 상표천 방조제 준공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오는데 대통령 경호 헬기 타고 오는데 대통령 헬기에 자리가 없다라는 이유로 차지철이 이제 김재규 부장한테
알아서 오시오 이렇게 한 거. 알아서 오시오. 헬기에 너가 탈 자석이 없으니까 정보부장인데. 너는 삽교천으로 알아서 와라. 알아서 다른 헬기를 타고 여기서 조달해 이제 오든지. 머리가 도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여기서 그 당일날 머리가 확 아니, 이건 도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도 안 태워주면 진짜 섭섭하거든요. 근데 헬기는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경규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저 정영돈이가 아예 형님 저 알아서 오시고 그냥 나는 저 이경규 형님이랑 그리고 올라가. 둘이는 타고 있고. 둘이 타고 그리고 있고. 심지어 저는 올라가도 티도 안 나는데. 티도 안 나요. 무게도 안 나가는데 너도 이제 뭐 하나 꺼내고 싶지. 아니, 그래서 그날 밤에 총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얄밉네요. 이런 김재규 같은 이런 분한테는 아이, 무명함을 이거 안 주면은 안 되지. 정말 죽을 때까지 이 갈거든요. 칼 갈고. 그리고 자신의 신하 부하들도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럼요. 얼마나 무능해 보여요. 치욕적인 모멸감. 그렇지. 맞아. 그 유명한 대사 나오잖아요. 넌 나에게 모멸감을 줬어. 모욕감을 줬어. 모욕감을 줬어. 제대로 해, 제대로. 정신 틀려. 정신 틀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했던 중앙정보부 부장 경호실장이 결국은 대통령을 시해한 존재로 뒤바뀐 결말을 맞게 되는데요. 다시 말해 박정희 대통령이 용인술이 낳은 비극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아주 드는데요. 정확한 얘기네요. 박 대통령의 용인술의 핵심은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재규와 차지철이 얼마나 다투는지는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권력 유지에 도움이 됐다고 본 거죠. 그전에도 쭉 그렇게 해왔으니까. 근데 그게 결국은 예. 암살로까지 이어지는 배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헬리콥터에 자석 하나만 더 있어도 역사는 바뀌었어요. 있었어요, 자석. 있었는데 그러니까. 일부러 안 빼. 태운 네, 거예요. 일부러 뺀 건데 모든 사건은 항상 사소한 데 있다. 그렇지. 그리고 사소할 때 사소한 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디테일. 사소한 거 있어. 멋있는 얘기 하듯이. 악마는 좋은데 뭐 악마는 사소한 것에 있다. 그래서 그치 우리가 얘기만 사소한 것을 우리가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이 되자. 평소에 사소한 저희도 것에. 이 중앙 자리에 앉으셨으면 좀 베푸시고 알겠습니다. 사소한 것에 중앙정보부장. 네. 하지만 김재규는 끝까지 민주혁명을 위한 계획적인 거사였다고 주장을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그는 72년도 10월 박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제정했을 때부터 박정희 대통령을 미워하게 됐다고 진술하는데요. 내란 목적 살인 및 내란 미수로 처형당하기 전날에 옥중에서 동생과 만나서 했던 면담 기록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79년 10월 26일 혁명을 결행했지만 내 마음이 움직인 것은 사실 72년 10월 17일 때였다. 그때 3군단장 때였는데 유신헌법을 3번이나 읽다가 하도 화가 나서 더러운 놈의 나라 이것이 무슨 헌법이냐 독재하자는 것이지 이렇게 고함을 치면서 내가 책을 던졌다. 그랬더니 자고 있던 내 부인, 애 엄마가 놀라서 깨어났다. 이건 진실이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뭐 여튼 그 진실은 지금 하늘에 있는 김재규만 알 듯한데요. 결국에 박정희 대통령은 정말 아이러니하게 자신의 최측근에게 빵 총을 맞아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유신의 남자들 2인자 얘기를 해봤는데요. 유신 시대 하면은 뭐 떠오르는 단어가 뭐 권력, 다툼, 암투, 잔인한 공포 정치도 있었고 또 한강의 기적 이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데 공포 정치 있잖아요. 문화적인 측면에서 되게 탄압이 심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였는지 실감이 좀 그냥 나누거든요. 모든 사람은 일생 군복을 입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유치원에 들어가서부터 제복을 입습니다. 초등학교에도 제복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교련복을 입고 대학교 때도 교련복을 입어요. 군대를 갔다 와서는 예비군복을 입어요. 무슨 소리냐면 전 사회가 병영 같은 사회였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런데 유신 시대를 떠올리게 하는 가장 악명의 대명사라고 하면 긴급 조치가 있을 텐데요. 긴급 조치는 헌법상의 기본적 권리를 국가가 필요에 따라 가지고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것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걸 9차례에 걸쳐서 공표하게 됩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긴급 조치를 기소된 589건 것을 재심을 좀 해봤어요. 일부죠. 282건이 뭐냐면 술 마실 때 한 대화. 수업 중에 선생님이 유신체제 문제 있지 않느냐. 저도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들은 게, 야, 정말 제가 분명히 들은 수업이에요. 야, 대통령이, 법도 다 갖고 있고, 의회도 다 갖고 있고, 정부도 물론 갖고 있는데, 야, 그렇게 3권을 다 갖고 있으니까 어떠냐? 그렇게 애들이 반으로 잘 모르니까, 좋아요! 하는 애들 있고, 이상해요! 서부터 있는데, 말을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많은 애들이 선생님 줄니까 좋아요. 그럼요. 애들은 세 개 다 가진다 그러면 좋아해요 일단. 하는데 긴급조치 1호가 그거였어요. 헌법 개정에 대해서 왈가불가 비판하거나 토론하는 거 일체 찬반 금지. 불가. 그리고 헌법 개정운동, 서명운동 일체 금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헌법 개정에 대해서 논평을 못하는 거죠. 하여간 음주 중에 술 마시다 한 얘기, 수업 중에 한 얘기, 그 다음에 좀 센 거는 이제 191건인데 주로 등사기로 유인물 적어갖고 이제 뿌리는 거, 그러니까 학생운동 관련이요. 그 중에 85건은 또 재야운동이나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처벌들 이런 것들이 긴급조치에 해당이 그럼 됩니다.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거죠. 무슨 말로? 긴급조치 처벌자 수, 그러니까 군대를 확 먼저 네. 보낸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다 솎아내고 직접 징역을 살거나 그 이상의 일을 당한 사람이 1,140명이에요. 그래서 유신이 잘못됐다. 지금 어느 누구도 유신이 잘 됐다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탄압이 정말 심했네요. 정치적 암흑기를 겪었지만은 박정희 대통령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은요, 유신의 정당성을 어디서 찾냐면은 경제적인 성과에서 찾습니다. 실제로 1971년 국내 수출이 10억 달러에서요, 1977년 100억 달러를 달성하며 6년 만에 10배나 증가하는데요. 이는 유신에서 외친 100억 달러 수출 목표를 애초 목표였던 81년보다 4년이나 앞당겨 실현한 것입니다. 국민소득도요, 1962년 87달러에서요, 1979년 1676달러로 20배 폭발 성장합니다. 1980년에는요, 국민의 70%가 절대 빈곤에서 탈출하게 됐습니다. 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그런 발전은 중화공업, 중점 정책 이거가 결정적이었는데 이때 이제 포항제철, 현대조선 이때 이제 건설된 건데 특히 포항제철은 모든 사람들이 전문가들조차 아유 저거 짓긴 하겠냐 너무 그때 당시 우리나라 수준으로 제철소를 만든다는 거는 이건 뭐 언감생신 이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아이고 짓긴 하겠냐 저러다가 말겠지 이랬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 3년 공사 기간 동안에 13번이나 방문합니다, 직접. 어떻게든지 뭐 수건사업에 이건 돼야 되는 거야. 아니나 다를까 된 다음에 1년 만에 1억 불 술 해가지고서 1년 만에 빚 다 갚아버려요. 그러니까 엄청난 성과를 거둔 거지. 추진력은 그런 그 강압 정치 하는데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이제 사례로 남아있죠. 박정희라고 하는 리더십 있는 사람이 국가재건이라고 해서 3기를 해서 경제가 최빈곤국에서 거의 중위권 수준까지 올라온 다음에 본인이 완전히 은퇴하는 거야. 봉화마을 옆에 무슨 밀양마을쯤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가정이잖아 어차피. 봉화마을 옆에 가요. 정치를 안 해는 거야. 아니, 그다음에. 박씨니까. 아니, 들어보세요. 정치를 안 해. 그래 박정희라는 사람은 역사적 존재가 됐지 현실 정치에 전혀 없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지금 우리는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이 그를 10,000원권 초상화로 썼을 거야. 에? 그런 지도자를 둔 나라들은 화폐에 얼굴을 실어요. 그리고 박정희를 얘기하고 박정희를 닮고 싶어하고 박정희 책을 읽는 게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를 읽듯이 했을 거예요. 그를 칭송했을 거고 그를 그리워했을 거야. 그리고 그가 자녀를 남겼어. 그의 자녀들은 절대로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 거야. 왜냐 아버지의 유지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그 후대의 다른 사람들이 과제를 떠맡아야 되는 거거든. 즉 박정희라는 분의 정치 야심이 영구 집권으로 나갔고 또 그 자손까지 이어지고 이래서 모든 사회 혼란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박정희는 쿠데타 이후 3기를 해서 훌륭하게 박정희 대통령 역할을 했고 나라를 올려 세웠으니까 거기까지 했으면 얼마나 좋냐는 나 말이에요. 100% 찬성. 나는 그거 진짜 온 마음으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100% 찬성하는데 그까지 했으면은 지금 말한 대로 국가의 아주 공과를 떠나서 아무도 반대하지 않아요. 아무도 반대하는 영웅이 됐을 거예요. 사랑하는. 근데 지금 세계사를 봐도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 국력이 센 나라가 우리보다 땅덩어리가 크거나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나라 하나도 없어. 우리는 기적을 이룬 거거든. 근데 그 기적의 상당 부분은 박정희 대통령의 조국 근대화가 있었다. 그러면 나도 꼭 한마디 해야 되겠네. 그 기적의 결과물은 지금 말하듯이 급격한 경제 성장이 박정희 대통령의 공이었다고 그러면 그래 인정을 합시다.
그 공의 결과물로 우리가 사는 이 황폐한 삶도 마찬가지 결과물이었어요. 조금만 속도를 늦춰서 여야가 오가며 집권을 해서 견제 세력도 만들고 민주주의 장치도 안전하게 했더라면 어떻게 100% 지금 밝은 2만 5천 불이 것만 아니라 있어요. 2만 불이거나 15,000원 불이어도 우리는 훨씬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행복을 다 반납을 하고 그냥 먹는 거 좀 잘 살고 옷 좀 잘 입는 게 더 좋아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딱 드는 생각이 만약에 우리가 산업화를 이루지 못했으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갑수님 농사 지으면서 굉장히 불평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 다른 나라의 사례를 봐요. 네, 뭐. 우리의 성취에는 박정희 리더십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있었다는 한국인 거지. 자체의 전반적인 각성이 그것도 존재해서 있었고, 있었으니 그치. 노동자들의 헌신도 박정희가 있었고. 대통령을 해야만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중에 DJ가 그만큼의 집권을 했었어도 경제 성장이 이렇고 YS가 있어도 또 이후에 여야가 서로 민주적으로 주고받으면서 정권을 했더라면 지금처럼 비극적인 이런 갈라진 세상, 참 황폐한 학생 사회, 나이 들면 다 죽고 싶어 이런 세상 안 만들었다고. 음악 프로 진행하셔야 되는데 너무 좀 화가 나. 아니, 내 얘기는 안면 싹 바꾼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콤한 밤 되십시오. 저런다 또 이따가. 내가 이 얘기 오늘 가서 생방에 할래. 내가 모니터한다. 내가 오늘 모니터한다. 그러면 또 악플쟁이가 나타나는데. 참 아름다운 사연이에요. 유신이 없고 박정희 대통령이 3기 후에 조용히 퇴임했으면 박정희 선양회 회장을 했을지도 몰라. 선양의 회장은 뭐 아무나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세 사람만 모아서 하면 되는 거지 뭐가 문제야. 그런데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결국에는 유신을 통해서 중화학공업은 발달시켰는지 모르겠지만은 문화예술 분야는 완전히 배제된 거잖아요. 사실 문화예술의 한 가지 뭐 태동되는 갈래 중에 하나가 뭐 비판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에 대한 불만 같은 거로 시작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 국민소득에 걸맞는 그런 문화를 우리가 육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와가지고 그 불균형 때문에 아이러니컬하게도 박근혜 대통령, 그 따님인 박근혜 대통령 시기에 와가지고 창조경제라는 걸 하겠다고 지금 뒤늦게 나서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창의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도태됐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70년대 지금 안타까운 말하는 부분이 문화적 있죠. 암흑기 때문에 그게 문화적 암흑기거든요. 그래서 80년대 소위 민중예술이라는 게 발달하는 배경이 돼요. 다 공이 있고 과가 있고 명이 있으면 암이 있죠. 그래서 저는 항상 박정희 전 대통령 얘기할 때 되게 여러 가지 교차적인 마음이 드는데 어떤 분은 너무너무 막 치를 떨면서 너무너무 저런 무섭고 분들 계시고. 힘들다고 하셨고 또 이렇게 그리워하는 향수를 또 그리워하는 느끼는 분들도 사람들은 있더라고요. 유독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그런 평가가 극명하게 굉장히 오랫동안 가는 것 같아요. 유신 체제에서 기득권 세력이나 경제 성과를 그대로 흡수하신 층이 있고 그리고 반면에 그 악작용 있잖아요. 부작용, 인권 침해라든지 탄압이라든지 많이 구속 사건의 용공 조작이나 이런 사건에 피해를 받은 또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다수는 어떻게 보면 경제 성장이나 이런 것들의 좋은 점을 많이 흡수해서 향유하는 사람들이고 그 와중에 희생된 노동자 계층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권 탄압을 당했던 사람들은 치를 떨 수밖에 없죠. 쉽지 않아. 그러니까 만약에 질문이 유신 체제는 경제 발전에 필연적이었나 이렇게 묻는다면 그건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겠죠. 도움은 됐느냐 이러면 도움이 안 되진 않았죠. 예. 왜냐하면 확실한 거는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를 발전시켰다라는 건 확실한 팩트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부인하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강적들은요, 1972년도 10월 유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유신의 남자들에게는요, 특별히 10월은요, 마지막까지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10월 유신을 선포한 박정희 전 대통령은요,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가 쏜 총에 암살되었죠. 같은 날 차지철 또한 10월 26일 운명을 같이했습니다. 또 유신을 배신했던 김영욱은 1979년 10월 17일 프랑스 파리에서 실종이 됐고요. 유신 시대를 기획한 이후락도 2009년 10월의 마지막 날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닭살. 2015년 어김없이 지금 10월이 찾아왔습니다. 무서워. 대한민국 역사에서 유별났던 10월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값진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강정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나라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울었던 생각이 많이 나요. 다를 때마다 새롭네요. 경제 측면에서 보면 또 이렇고 이번에 우리가 본 것처럼 민주주의 측면에서 좀 들어가 보면은 이런 면이 있고 승자는 김종필 전 총리다.
모두가 떠나고 그분만 지금 회고록을 남기고 있어요. 안녕히 계세요. 네.